시한폭탄 공신, 가공, 컴백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한폭탄입니다. 코로나19 시한폭탄 일인데 광화문반 시한폭탄 터지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2차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평균 잠복기가 5.2일이죠. 광복절 집회발 집단 감염의 잠복기가 끝나고 이번 주말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역학조사를 거부하던 사랑제일교회가 오늘 새벽까지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어젯밤 8시 40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교회 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의인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4시간 20분간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의 모습도 보이고 무슨 유튜버들로 보이는데 이제 회견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경찰과 좀 실랑이를 하는 것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역학조사가 진행됐고 지금 경찰들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그 압수수색 함에 담아서 지금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역학조사가 진행됐었는데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수번이 활동을 한 것은 20일 날 17시부터였습니다. 방금 22일 토요일 04시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것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처음에는 반대하여서 교회 문이 닫혀 있어서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문을 열었고 역학조사에 대해서 동의해줘서 완수하게 됐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이 앞서 보신 영상에서 보면 네. 경찰청 박스 8개 정도로 증거물이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역학조사에 좀 속도가 붙는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원래 그제에는 사실은 이제 서울시와 경찰이 이제 동원돼서 감염법 관리법에 의한 행정 조치로서 이제 이 명단 제출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당초에 이 사랑의 제일교회 측에서 제시한 명단은 한 9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500명, 600명 정도가 실제로 확인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미 뭐 본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명단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두 차례 걸친 이제 제출 요구를 했지만 그 사랑의 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이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저녁부터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이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번에 대상은 일단 교인 명단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이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예전에 교인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사랑의 제일교회 측은 인근에 있는 장이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도가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느 만큼 신도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때 동원된 명단 그걸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수의 이제 신도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누가 동원됐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찰이 어제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실제로 갔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화 확인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일단 명단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틀 전만 해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인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방역당국과 밤샘 대치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네, 사랑제일교회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초비상 상태입니다. 지금 집단 감염 이후가, 그러니까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어섰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7일 197명에서 200명대에다가 다시 21일부터 324명, 어제가 332명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모두 다 확진자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 127명, 경기도가 91명, 제주도까지 지금 나오지 않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예, 신사엽 전문의님. 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심각한 것도 심각한 건데 이제 결국 심각하다라는 거는 이 감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이 있을 때 이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같은 300명이라도 이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80대는 4명 중에 한 분, 70대는 10명 중에 한 분이 사망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예. 이런 연령대가 많으면 중환자 치료 병상도 많이 필요하고 또 치료를 잘 못하면 이제 사망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유행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된 유행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환자들 연령대를 봤더니 70대가 10%가 훨씬 넘고요. 예. 60대가 뭐 25%가 넘는 그 고 연령대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사랑제일교회발로 해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통한 이제 유행들이 혹시 또 더 심하게 확산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나타난 확진자들의 연령대는 지금 60대 이상이 70%가 넘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환자 치료 병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밖에 확보가 어려운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행이 초기에 이제 잘 관리가 되지 못해서 막 1000명 단위로 2, 3일만 나타나게 돼도 이제 금방 병상들이 다 차게 되면서 중환자분들이 가뜩이나 이제 위험한 상황인데 병상 확보가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200명, 300명 단위의 이제 그 감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예. 앞으로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뿐만 아니라 지금 네.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조차 확인이 네. 어렵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속보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 간호사도 확진이 됐고 맞습니다. 어제는 뭐 경찰청의 법원에 지금 확진자 안 나오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군 훈련이 중단됩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아까 공공시설 문제도 있습니다. 경찰청, 법원, 여기 서울시청도 일부 폐쇄가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일상 모든 곳이 거의 다 감염 위험이에요. 패스트푸드, 카페, 산부인과, 요양병원, 말씀하신 대형병원, 거기다가 입시학원, 그러니까 또 특정 교회와 광화문 집회 아니고도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그룹 모임, 식사, 뭐 성경 공부 이런 데서 계속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조용한 전파가 상당히 우리 옆까지 지금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방역당국의 정은경 본부장이 앞으로 2주만은 정말 집에서 움직이지 말아달라. 이게 뭐 2단계냐 3단계냐 행정명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해야 되는 이 시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전문의께서도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고연령대가 많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금 고연령대뿐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또 전파력 자체가 굉장히 그때보다 빠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신천지 유행 때는 이제 대구라는 한 인구 500만 정도의 도시에서 이제 동일한 위험 집단이 어찌 보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역량을 한 군데에 딱 집중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젊은 층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2,500만의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한 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유행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그 각각에 있는 유행 수십 개를 갖다 전부 다 챙겨서 역조사를 하고 최대한 빨리 이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만 가지고 이게 유행이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예. 그 방역 당국의 통제에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정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게 된다면 서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 총리도 2단계 시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3단계를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을 줄여가지고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건데 보통은 한 2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한 1000명 정도의 환자가 2, 3일만 나타나도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2주 동안 그게 정말로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서 관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 2주가 지나기 전까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이제 고려를 해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발생하는 환자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든 최대한 줄여야지만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중증 환자가 사망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의 견지에서는 사실 3단계로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1000명씩 한 두세 번만 나와도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마비돼 버린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 방역에 실패한다면 3단계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사실 3단계로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올스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OECD가 원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치를 하면서 마이너스 0.8%로 전망을 했거든요. OECD 37개국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그렇죠. 예. 올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단계로 올라갈 경우에 정말 이 수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실내 50인, 실내 100인 정도 이제 이상 금지하지 않습니까? 3단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모임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아예. 뭐 회사의 회식이라든지 뭐 있던 각종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식당 뭐 이런 데가 사실은 뭐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도 2단계에서는 그나마 무관중 경기, 지금은 뭐 사실 전중도 없이 합니다만은 예. 경기가 완전히 다 중단이 됩니다. 이제 그렇고 또 다중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운영이 중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는 고위험 시설에만 이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3단계로 하게 되면 중위험 시설까지 다 중단이 되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아침에 회사 가고 또 식사하고 그다음에 뭐 회식하고 이런 일상적인 패턴 자체가 다 어떤 면에서는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부 회사들은 전부 다 재택근무로 다 돌아서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생산 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만약 이런 조치들이 지속될 경우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 사태가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1% 정도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4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잃는다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1%만 떨어져도 그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네, 평론가님, 방역 측면에서는 3단계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말씀대로 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게 실제로 한 PC방은 정세균 총리의 사진까지 붙여놓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엊그제 제가 코로나19 특보를 다 하고 있으니까 방송 마치고 나오니까 아는 분 전화가 여러 통화 있었어요. 조그만 식당을 경영하는 선배예요.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오늘만 7개의 이 예약이 취소됐다. 네. 지금 손님 없다. 나 망한다. 지금 7월에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조금 있었잖아요. 상반기 내내 힘들다가 여름에 조금 살아날까 그랬는데 폭우 피해 때문에 또 장사 안 됐습니다. 네. 휴가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비 끝나니까 코로나19가 다시 폭증.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거는 특정한 대상이 있는 분노가 아니고 이분들은 지금 생업과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내야 하는 것이냐. 방역은 방역대로 최전선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끝나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 정말 또 철저하게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3단계 격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야겠죠. 그러려면 더더욱 이분의 말을 주의 깊게 꼭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2주간은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출퇴근,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한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도록 이번 주말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이번 주말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달라는 말만 총 5번을 반복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떤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계산해 봤는데 거의 한 3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제 그 감염력을 가진 유행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네. 근데 이 세대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갈 때 빨리는 3일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명 되는데 3일 걸리고요. 각각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3명씩 감염시키면 6일 만에 9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넉넉히 있으면 한 명이 9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유행이 급격한 그런 확산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는 뭐냐? 내가 한 명인데 한 명도 안 만나면 3명을 감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집에 계속 계셔달라는 거죠. 움직이지 말고 사람을 만나지 말아달라. 한 명이 3명 감염시킬 수 있는데 내가 안 만나면 아무도 감염시키지 않으니까 제발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감염 유행을 억제하지 않으면 3단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너무나 경제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5번을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습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진즉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차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추경을 빨리 만약에 코로나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이현중 의원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액수까지 제안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냥 글물살 탈 것 같은데 뭐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나올 거다 뭐 이런 전망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에 100조 정도를 마련해야 된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을 놓고 보면 그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 우리가 1차 이제 긴급 재난 지원 같은 경우 우리가 12조 2천억 정도를 추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1가구당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씩 지급을 100%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효과가 보니까 실제로 소비로 진작되는 것은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받으신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저축에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급 재난 자금을 저축을 하고 이제 본인이 쓸 돈들을 아껴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부에서 기대했던 소비 효과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재난 자금이 100%를 하다 보니 1분위 즉 소득 하위 20%뿐만 아니라 5분위에 있는 소득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가 그러니까 더 많아서 지급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 기획재정부가 50% 정도 그리고 또 70% 정도만 지급을 했으면 지금 한 7조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7조 원 정도로 또 그분들한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번 그 예비비가 한 2조 원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홍수 피해에 써야 돼요.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거의 지금 없는 상황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역대 추경 지금 3번이나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물론 이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재확산이 돼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알바생들, 소상공인들, 당장 해고가 됩니다. 그 당장 장사가 안 돼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좀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번에 재확산된다 그러지만 이걸로 끝날 것이냐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뭐 3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액수를 보다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층한테 우리가 적절하게 하느냐. 저는 이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하위 50%라든지 하위 70%라든지 좀 견딜만한 분들은 좀 놔두고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2번, 3번 지원을 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보면
복지라든지 긴급 구조의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같이 그냥 다 주는 것이 실제로 소비 효과가 크게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1분이나 2분위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뭐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문제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될 텐데 실제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공무원 월급의 20%를 깎아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조정훈 대표, 시대전환 대표인데 1인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한번 대정부 질문 때는 상당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아주 조곤조곤 합리적으로 노동복지 이야기를 해서 정부 관료가 수긍하게 만들고 국민들도 그 영상 보면서 야 저런 의원이 있었구나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좀 상대적으로 나은 쪽도 있고 긴급하게 힘든 쪽도 있다. 양극화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가족은 날벼락 같은 얘기죠. 공무원은 지금 살기 편합니까? 뭐 일부 우리가 고위공직자, 뭐 다주택자 비판 최근에 했습니다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을 생각해 보시면 중산층 서민이에요. 최근에 국세청장 후보자도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급 공무원부터 쭉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무슨 죄로 급여를 20%씩 띄어서 이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써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으나 이 개인 가족 생계에 누구의 수입을 소득을 띄어서 누구에게 준다는 건 이건 정말 좀 불가능한 말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아니라 그럼 누구 월급 띄면 될까요? 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총선용이냐 이걸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영상 한번 만나보시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정부가 한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인 판단이고 정부의 어떤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거나 또 뭐 했으면 안 될 일을 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 불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 답변이 어떤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답변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현중 의원님,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난지원금이 상식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자칫하면 이게 관건 선거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선거 때는요, 어떤 뭐 시도지사라든 이런 분들이 식사대주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건을 이용해서 선심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와서 재난지원금이 사실 선거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100%, 그것도 여당이 지금 사실 기재부라든지 정부에서는 70%로 하자라고 했는데 여당이 100% 다 줘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선거 전에 긴급하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또 지급까지 됐어요. 자,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 정치 전문가들은 이게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내한테 지금 돈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뭔가 집권 여당한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의 저 발언이 그냥 상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저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발언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엽 전문위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뜨겁습니다. 다음 한랭킹에서 이 소식 만나보시죠.